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참가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와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늘이 현 기준금리 연 3.5%를 12회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부산에서 두 번째 합동연설회를 열어 한동훈 후보의 총선 책임론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 언팩 행사에서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의 AI 기능을 탑재한 폴더블 폰도 선보였습니다. 국내 1위 음식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배달 수수료를 경쟁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무료 배달 출혈 경쟁의 부담을 점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무리를 빚은 가수 김호중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팬들의 울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참가국 정상과의 연쇄 양자회담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오전 워싱턴 DC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어서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딕스 호프 네덜란드 총리와도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한일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동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열립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 한은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11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해 4월부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두 번째 TV 토론회에 나섭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을 두고 후보들 간 설전이 예상됩니다. 당 개혁과 당정 관계 재정립 방안, 정권 재창출 비전 등을 놓고도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시대 250만 당원과 함께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 국가 비전을 준비하겠다며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 회견을 열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 시대에 맞춰 우리 사회 교육과 복지, 투자 체계 전반을 혁신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과 AI가 탑재된 첫 폴더블 폰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어제 오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지하에서 삼성 언팩 2024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3개의 센서를 이용해 심박과 호흡, 수면의 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삼성의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이 공개됐습니다.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현행 6.8%에서 3%포인트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수료율 9.8%는 경쟁업체인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입니다. 배민 측은 업주 부담을 고려해 지역별로 최대 3,300원인 업주 부담 배달비를 최대 2,900원으로 인하하고 포장 수수료를 6.8%에서 3.4%로 절반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무리를 빚고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직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인 도피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진행된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이번에도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총선 책임론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고의 패배가 의심된다는 의혹부터 오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친 말까지 쏟아졌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에 집결한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은 한 목소리로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연설회 뒤에는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와 대국민 사과의 뜻을 일부러 묵살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총선 책임론을 부각하며 하루빨리 총선 백서를 발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빨리 총선 백서를 발간하는 게 이런 어떤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이에 한동훈 후보는 가족 공천 개입 의혹까지 거론하는 경쟁자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특히 원 후보를 향해 비난전을 자제한다더니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후보는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제살 깎아먹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동훈, 원희룡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구태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구태 정치하고 손잡은 분들 좀 빨리빨리 손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부는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곳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기점으로 전당대회 선거전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후보자들은 앞으로 대구와 천안 등을 돌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하루 먼저 출사표를 냈던 김두관 후보는 총선 압승의 이유는 이재명 리더십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때문이었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기 체제를 향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A4 용지 17쪽에 달하는 출마 선언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 대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기본사회, 에너지 고속도로 등 경제 비전뿐 아니라 평화가 곧 경제라며 외교 안보관까지 거론해 대선 출마 선언문을 방불케 했습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란 먹사니즘이라는 말을 꺼내들며 민생에 힘을 실었습니다.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경쟁 상대인 김두관 전 의원은 총선 압승은 이재명 전 대표 리더십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의 반사이익 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내세운 비전을 두고도 재집권 실패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전이 없어서 정권을 못 맡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뢰의 문제가 더 큰 게 아닌가. 86년생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도 도전장을 내밀며 당대표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님 많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미래 세대가 지워지지 않고 도전하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고 다양한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유능한 젊은 친구들이 도전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됐지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경선 결과보다 전대유 이 전 대표의 행보와 사법 리스크 향방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연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조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2번 연속 민주당 당대표직을 맡기 위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전국 유권자 2,003명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전 대표 연임 도전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50%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38%보다 높았습니다. 부정평가는 보수정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87%, 개혁신당 지지층은 61%가 이 전 대표 출마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무당층도 부정적이란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선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75%,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68%로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7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진보층은 67%가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중도층엔 긍정과 부정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27%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7%, 오세훈 서울시장이 7%로 뒤를 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란 답변은 각각 5%였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는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물었더니 69%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21%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이 40%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인 39%와 비슷하게 나왔고 21%는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는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28%,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2,003명 대상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국 정상과의 연쇄 양자회담에 돌입했습니다. 독일, 캐나다 등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윤 대통령이 양자회담 일정에 본격 시작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첫 회담 상대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 협력에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하기로 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양자 협력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과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을 위한 소통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의 유엔사 가입 의사에 대해 논의했고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독일의 가입 의지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딕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와도 잇따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글로벌 무대에서 기여를 늘리는 한국과 G7 간 협력이 더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양국 안보 협력 제도화와 함께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죠. 네, 저녁까지 체코와 일본 등 참가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이 전망되는데요.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이 성사되면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동 이후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 내용 역시 주목되는 측면인데요.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일원으로 초청됐습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심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안보 외교 행보에 외신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며 이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맞서 싸울 수 있게 이 나토가 구하는 무기에 방대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워싱턴 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인태, 유럽 지역 연계 확대 가능성을 제기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나아가 사이버 안보와 방위 산업, 인프라 공급망, 원자력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현지 시각으로 오늘 저녁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와 한국 간의 정보 공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개최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 전망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보 교류 시스템과 방법을 갖출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양측의 정보 공유를 모색하는 이유로 한국과 나토 동맹국 모두를 위한 안보 강화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주요 외신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의 참석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며 그 배경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맞설 싸울 수 있도록 나토가 구하는 무기의 방대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타임스는 일면에 윤 대통령 사진을 게재하고 러시아, 북한 군사협력 확대에 경각심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이 나토의 인도태평양 유럽 지역 간 연계 확대 가능성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공고한 한미 동맹을 과시하고 일본을 포함한 3국이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의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870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로 집계됐고 이어서 강남구, 성동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그제 실시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1순위 청약에 11만 6천여 명이 몰려 올해 최대 청약 접수 기록이 나왔습니다.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청약을 했지만 본 청약을 하지 못하고 취소한 단지가 올해 들어서만 5곳이 나왔고 사전 청약을 받고서도 본 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가 24곳, 12,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은 사업 취소로 인한 피해로부터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거의 없고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다른 청약 신청이 불가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6조 1천억 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정부와 손을 잡고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홍수 경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자는 일반 도로, 지하차도 침수 위험 구간과 댐 방류 위험 안내 정보를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물가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 통화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조차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 통화당국이 일단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류완웅 기자입니다. 통화당국이 금리 인하 시점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 두 가지는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입니다. 불안했던 소비자 물가가 4월 이후 3개월째 2%대 증가를 하며 둔화 조짐을 나타냈지만 가계부채는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빚을 내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고 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3월에 확 줄었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4월부터 다시 확대됐고 이 추세는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모호해진 점도 우리 통화당국으로선 부담입니다. 페드,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은 의회에 출석해 물가 안정의 확신을 갖기까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시기 언급을 피했습니다. I'm today not going to be sending any signals about the timing of any future actions. 지난달 한일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1,380원대까지 올라간 원달러 환율도 제약 요인입니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져 미국으로 자금 이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한 듯 우리 채권시장 전문가 99%는 한은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유화동입니다.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 2024 언팩 행사에서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AI 기능을 탑재한 폴더블 폰도 선보였는데요. 이번엔 구글의 AI 기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계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마트워치에 이은 스마트 반지.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이 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 언팩 행사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Introducing the Galaxy Ring. 세 개의 센서를 이용해 심박수와 호흡수는 물론 수면의 질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3g의 가벼운 무게인데 한 번 충전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signed to be worn 24/7, the Galaxy Ring is lightweight and comfortable so that you can track your health throughout the day and the night. 세계 최초로 AI를 탑재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 6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얇아진 베젤로 화면은 더 넓어졌고 접히는 부분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칩을 탑재해 성능을 강화한 데 이어 구글의 최신 AI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On Galaxy phones, you can just say, "Hey Google," to pop Gemini over your screen for quick help. Gemini app is deeply integrated into Samsung Galaxy smartphones, and it's only getting better. 이와 함께 대충 그린 손그림이 진짜처럼 나타나는 스케치 변환 기능부터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에서는 물론 대면 상태에서 양면의 화면을 이용한 동시 통역 기능까지 최신 AI 기술의 진수가 모두 담겼습니다. Galaxy AI will be available on 200 million Galaxy devices this year. 블루투스 스마트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3는 기존의 동그란 형태를 벗어나 애플의 에어팟과 같은 콩나물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워치 7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신제품들은 12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판매가 진행되고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순차 출시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내 1위 음식 배달의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점주들에게 받는 배달 수수료를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사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수수료 부담에 시달렸던 점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음식값의 9.8%를 배달 중개 수수료로 받습니다. 기존 수수료는 6.8%로 쿠팡이츠, 요기요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여기서 3%포인트를 올리기로 하면서 경쟁사인 쿠팡이츠와 수수료가 똑같아졌습니다. 배민은 대신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최대 3,300원에서 2,900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포장주문 수수료도 신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50%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뜩이나 수수료 부담을 호소해왔던 점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희 부담금이 10%로 오르면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무료 배달이라 이러면서 생색을 내지만 결국에는 뒤로는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높이면서 자기들은 부담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배달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사이에 무료 배달 경쟁이 심화하며 수익성 압박이 커지자 수수료 개편을 꺼내들었습니다. 점주들의 부담은 결국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끌어올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죠. 일부는 업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일부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무료 배달 경쟁 속에서 자체 배달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게 수수료율 등 여건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배달 플랫폼 업체와 외식업계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개편으로 상생을 위한 대화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림에 따라 섬진강댐이 홍수 조절을 위한 방류를 시작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는 안정적 홍수 조절을 위해 오늘 오후 2시부터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류는 이번에 내린 폭우와 앞으로 비가 더 올 것에 대비한 홍수 조절 사전 조치로 초당 300톤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댐 하류에 있는 전북 임실과
전남, 구례와 곡성 지역 주민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부터 내린 집중호우 여파로 경북선 등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고속열차 KTX의 일부 열차도 지연됐습니다. 네, 하늘길도 일부 막히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동대구역의 매표창구, 이른 아침부터 열차 운행 여부를 묻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서울역을 찾은 승객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전광판을 보며 열차 취소 여부를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밤새 내린 집중호우로 일반 열차 운행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경북선과 장항선은 전 구간이 운행을 멈췄고 경부선은 대전에서 동대구까지 구간, 호남선은 서대전에서 익산까지 일부 구간이 운행을 멈췄습니다. 전 구간 운행이 중지됐던 충북선은 오후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고속열차 KTX는 모든 구간에서 운행했지만 일부 열차가 최대 4시간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여수발 첫 열차가 270분 지연되는 등 KTX 40대와 일반 열차 16대가 최대 100분까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하늘길도 일부 막혔습니다. 김해공항 등 국내 공항에선 항공편 25편이 결항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해공항을 오가는 환승 내항기 4편이 결항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중단했던 일반 열차 운행을 오늘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경부선과 호남선 그리고 장항선 모든 구간 운행을 오늘 첫 차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부선 대전에서 동대구 구간과 호남선 서대전에서 익산까지 일부 구간, 그리고 장한선 전 구간은 어제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다만 경북선 김천에서 영주 구간은 임시 선로 복구 작업으로 인해 오는 15일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선은 오는 14일까지 운행이 중지됩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두 번째 TV토론회에 나섭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을 두고 후보들 간 설전이 예상됩니다. 당 개혁과 당정관계 재정립 방안, 정권 재창출 비전 등을 놓고도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등 법안 8개를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이번 의원총회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 부활화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이 밖에 최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되돌아온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문제와 방송사법, 검사 탄핵안 등 원내 현안 논의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한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야권의 특검 주장이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경찰이 권력 입맛에 맞춰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전과 제주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이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탔습니다. 경남 거창군 가북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은 거실에 있던 선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늘어서 있고 소방관들이 무리지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녹번동에 있는 건축자재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니 막 엄청 큰 불은 아니고 지금 소방대원이 안까지 올라가셔서 하는데 매장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4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은 불이 매장 천장에서 시작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대전 산성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0시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버스와 승용차가 부서진 채 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라산 성판악 안내소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승용차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3명 가운데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검거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무리를 빚고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직접 법정을 찾은 김 씨의 아버지도 감정이 격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무리를 빚고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수의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채 다리를 절며 피고인석에 착석했습니다. 첫 재판에선 혐의를 인정하는지 밝혀야 하지만 김 씨 측은 아직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반면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관계자들과 매니저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겨우 13분 만에 끝난 재판이었지만 방청석은 김 씨를 보기 위해 찾아온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훔쳤고 자리가 없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복도나 법원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일찍 올라가 왔는데 이거 저기 더 일찍 올 걸. 부모의 마음이죠. 김 씨를 보기 위해 직접 법원을 찾은 아버지도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보자마자 울고 알을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부모로서요. 김 씨는 지난 5월 밤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음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일본의 다국적 유리 제조기업 아사히글라스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가 불거진 지 9년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옵니다. 지난 2015년 사내 하청 노조를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당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노동자들은 오늘 오전 11시 반 근로자 지위 소송과 불법 파견, 부당 노동행위 판결 이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남대서양 우루과이 인근 바다에서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해 한국인 선원 8명 등 모두 22명이 실종됐는데요. 당시 선박 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중 선사 회장이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 사건 범인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관련 분쟁 중이던 피해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범행 주범들에게 살인을 청구했는데요. 주범 가운데 2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범행을 사주한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법무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 2명을 상대로 물려받은 토지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조선 왕가 종친으로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자기를 받았던 이기용은 지난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기용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경기 남양주 일대 토지에 대해 총 2억 9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0일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하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점이 준비되면 결정될 것이라며 정치적 일정과는 관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약 70%의 확률로 예상하는 9월 금리 인하가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묻는 마이크 롤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대선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 의지로 맞서고 있지만 미국 민주당 내부의 후보 사퇴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현지 시간 10일 MSNBC의 모닝조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강한 우려와 관련해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린 일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바이든은 사랑받고 존중받는 대통령이며 사람들은 결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선거 자금을 모금했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기도 한 클루니는 현지 시간 10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마주한 전투에서 여러 번 이겼지만 이길 수 없는 전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루니는 우리는 이 대통령으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거기에 하원도 이기지 못하고 상원도 뺏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루니는 민주당 지도부와 상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보직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6.25 전쟁에는 여러 나라 소속의 유엔군이 참전했는데 이들이 전세를 역전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전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평리 전투입니다. 네, 올해 열린 기념식에는 프랑스군 지휘관의 후배들이 처음으로 방한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209기를 상징하는 휘장과 프랑스 대대문양이 담긴 깃발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프랑스 참전대대 일진으로 참전한 구필대회를 기념한 이 깃발은 지평리 전투기념식을 맞아 유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지평리 전투를 비롯해 참전 10달 동안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구필대위는 정찰 임무를 하다 박격포 공격을 받고 전사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엔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보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평리 전투는 유엔군이 중공군에 맞서 거둔 첫 번째 승리로서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 전세를 역전시킨 전투로 꼽힙니다. 포위된 미군과 프랑스군을 전술로 구출하는 동시에 중공군에 큰 피해를 주며 철수시켰고 양평리 일대가 폐허가 된 것과 달리 유엔군이 지휘본부로 썼던 막걸리 양조장은 지금도 보존돼 있습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6.25 참전을 위해 중령으로 계급을 낮췄던 몽클라르 장군의 아들이 찾아와 유엔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구필기수로 명명된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생도 180명이 처음으로 방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And so for us it's important to commemorate this kind of event with all of the people who were sent here from France and all the people who very kindly came to assist the ceremony from Korea and France. Cet événement est pour nous la symbolisation du fait que nos relations de sécurité et de défense entre la Corée et la France sont de plus en plus imbriquées, interdépendantes et solidaires. 정부는 임시 수도와 낙동강 방어선을 상징하는 대구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6.25 전쟁 기념 행사를 지역으로 순회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7월 11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그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경영계가 동결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인상한 12,600원을 제안했는데요. 양측은 이후 회의 과정에서 1차 수정안으로 경영계는 올해보다 10원 올린 9,870원을, 노동계는 1,340원 인상한 11,200원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 피해 주민 일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 속초 고성 산불 피해 주민 60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여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주민 64명이 청구한 265억 원의 33%, 이자 법원 감정평가액의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주민 일부와 한전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지리산 등 국립공원 19곳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과 불법 주차를 비롯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이나 취사, 흡연과 음주 등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GLP-1 기반 치료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보기만 해도 포만감을 주고 체중 감소 효과까지 보이는 비만약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왜 먹지 않아도 배부른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는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그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두 마리의 쥐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왼쪽 쥐와 달리 오른쪽 쥐는 충분히 먹지 않았지만 곧바로 먹는 걸 중단합니다. 배부름을 느끼는 신경을 자극해 가짜 포만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유사체가 뇌 시상하부에 작용해 먹지 않아도 가짜 배부름을 만든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GLP-1 작용 뇌 부위를 찾기 위해 사람의 뇌 조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뇌 시상하부 위쪽 신경에게 GLP-1 수용체가 많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쥐의 뇌 조직에서도 같은 부위에서 해당 수용체가 발견됐습니다. 이어 광유전학을 이용해 쥐의 GLP-1 수용체 신경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한 결과 가짜 배부름으로 쥐가 식사를 멈추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증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는 감정 측정을, 쥐를 통해서는 신경 측정을 진행하는 중개 연구 전략으로 비만약의 기전을 알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개 연구로서 사람과 쥐를 모두 사용을 해서 음식을 먹기 전부터 배부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새로운 종류의 비만 치료제 개발은 물론 메스가움이나 구토 등 기존 비만약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음식 중독을 잘 치료하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적 폭식을 치료하는 약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다른 기전, 별로 따로따로 치료하는 식욕 억제제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체중 감소라는 뜻밖의 효과로 꿈의 비만약이 된 GLP-1 치료제. 비만 치료제의 구체적인 작용 원리를 밝혀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프로당구 PBA 투어 팀리그 개막을 앞두고 9개 출전팀 선수들이 우승에 대한 각오와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선수들은 자신의 팀을 제외한 팀들 가운데 우승 후보 1순위로 NH농협카드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휴원스와 SK렌터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팀리그 1라운드는 오는 15일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시작하고 정규리그 종합 상위 1위 팀은 내년 2월 포스트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합니다. 선수들은 개인전보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팀리그 우승에 훨씬 더 우승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가영, 조재호 선수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전 우승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데 팀리그 우승은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가치 있고, 이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리는 1년에 딱 한 번에 올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승리로 우승을 제일 하고 싶죠. 축구대표팀 감독에 내정된 홍명보 감독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축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자신을 버리고 한국 축구만 생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그 중간에 감독을 잃게 된 울산 홈팬들은 배신감이 든다며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기로 한 뒤 열린 울산 HD의 첫 홈경기. 감독이 소개되자 야유가 쏟아집니다. 관중석은 홍 감독과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으로 채워졌습니다. 홍 감독을 피노키오에 빗대고 불가능한 생각이라며 협회를 직격했습니다. 저희 팬들한테 안심하라고 해놓고 말이 바뀌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짓말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비정상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좀 많이 말들이 많고, 축구 팬들도, 울산 팬뿐만 아니라 축구 팬들도 많이 이제 배신과 그런 불안도 있죠. 경기를 마친 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을 수락한 배경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새롭게 강한 팀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승부욕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 그게 가장 컸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하마평에 오르는 것조차 괴로울 정도로 끔찍했지만 자신을 버리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논란에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알 수 없다면서도 박주호 해설위원의 지적도 포용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홈팬들의 야유와 비판 속에서 홍명보 감독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다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 속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소나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폭우가 지나고 이제 다시 폭염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던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내륙은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는데요. 수도권과 영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한낮에 31도, 춘천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2도, 부산 21.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강릉 31도, 대구 30도까지 크게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네, 더위뿐만 아니라 소나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요? 네,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소나기의 양은 전북과 경북에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강원과 경북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경남 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8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날씨 전망도 전해주시죠. 네, 당분간 내륙은 장마가 쉬어가며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주 후반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